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써도 2만 달러다. 지금 5천 달러에서 5배 가면 2만 5천 달러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걸렸거든요. 네. 5, 6년, 6, 7년 만에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8,133톤 있는데 2억 6,100만 온스가 있는데 이 1온스당 금의 가격이 42.2달러로 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폭 가격으로 2만 달러 올려버립니다. 그럼 5조 4천억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M2까지 올려가지고 87,200달러로 올립니다. 그러면 22조 8천억 해가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17년 경력의 금 전문가이시자 골드나라 대표 이사님이시죠. 배재한 대표님 모시고 금, 은 시장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네. 했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골드나라 주식회사 아우라 금거래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재한입니다. 한국기금속중앙회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배재한의 금 토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책을 출간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실제 이제 금거래소를 뭐 부산하고 창원하고 뭐 진해하고 해운대하고 인천 송도하고 종로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금거래소를 아마 제가 직영점으로 하는 건 가장 많을 거예요, 전국에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네. 17년 금 투자 또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의 금 시장이 네.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랑 또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거랑 똑같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지금 현재 이 금 어떤 투자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금 가격이 한 해 동안 거의 뭐 64% 정도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은 가격은 14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은 가격은 작년에 이제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그 어떤 그렇죠. 자산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로이 온수당 5,600달러를 금이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00달러 선에서 계속 강한 지지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금은 뭐 한 12% 정도, 10%,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실버는 상대적으로 선물 기준으로는 121달러까지 넘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80달러 선에 있으니까 제법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기에서 산업용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프리미엄이 이제 같이 빠지고 원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막 갑자기 막 튀어 올라갈 때는 네네네. 뭐 이게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졌나 봐요. 와, 엄청나게 떨어졌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요즘에 핫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핫해가지고 뭐 코스피 200 선물 뭐 보니까 거의 뭐 5%, 6% 가까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3, 4%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6천을 넘은 지수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됐는데 다시 또 급격하게 회복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코인 쪽으로 간다든지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간다든지. 지금은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점에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뭐 한국 정부에서 주가를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올라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금과 은을 매도를 해서 불타기를 하는지 물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KRX에서 금 가격이 급등했을 때 작년 10월 얘기거든요. 불과 5개월 전 얘기예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뭐 20%, 23%까지 붙었어요. 지금은 역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자연적으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수요는 적고 하니까 가격이 네.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금 사기는 좋은 시절이 맞습니다. 국제금 시세하고 환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이제 겁나는 거죠. 더 떨어질까봐.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그 얼마 전만 해도 막 금은 막 계속 갈 것 같은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야. 네네. 특히 뭐 은도 뭐 AI 뭐 데이터 센터에 앞으로 많이 쓰인다 해가지고 네네.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또 이렇게 한 순간에 또 바뀌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의문들도 드실 것 같은데 예. 뭐 중장기 전망이랄까요? 뭐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은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그다음에 주요 이제 글로벌 IB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 전망
전망, 2026년 말 전망을 6,300달러 정도로 추측을 하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통화량이 더 급증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이제 그 가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는다면 최대 8,000달러에서 8,300달러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군이 지금은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도 11년도에 1,920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금 5,60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불과 지금 10% 12%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급등한 자산이 옅은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가격 조정보다는 뭐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네. 이제 강한 추가 상승이 또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슈퍼랠리 구간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은이 이제 상승할 때는 구조적인 요인, 뭐 산업적인 요인, 네.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통화적인 요인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느 하나가 개선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최근에는 이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많아요. 많은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현상은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은 생산량이라든지 이제 그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헤게모니가 중국에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여기를 뺏으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그린란드, 중동에서 이제 이런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멕시코도 이제 마약 카르텔 정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콜롬비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쿠바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방금 이제 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네네. 산업재 수요가 있다 그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금에 대한 수요는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는 건가요? 금에는 이제 금이 왜 올라가냐? 그렇죠. 통화적인 요인이 좀 강한 거죠. 금 같은 경우는 금은 산업재에 한 10% 정도밖에 안 쓰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가 지금 이제 불신이 가속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디베이스먼트 내지는 디달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속해서 이제 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 이후에 외국에 있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금 보유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그 수치가 이미 이제 미국 채권을 넘어섰어요. 네. 96년부터 걔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그만큼 이제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금과 은을 계속 모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최근에 보니까 뭐 5년 내에 뭐 2만 달러도 간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게 2천 달러가 정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얼마 전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5,600 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더 간다는 거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금이 너무나 저평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굉장히 저평가였죠. 왜 저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왜 이게 다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그죠. 예전에는 뭐 금본위자에서는 이제 모든 자산들을 이제 금에 양하고 환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1971년도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금본위제에서 탈피를 했거든요. 그 73년, 74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페트로 달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달러에 대한 이제 보정이 석유로 된 거죠. 금 대신에. 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M0 있잖아요. 마니터리 베이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5조 4천억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WGC 세계금협회에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8,133톤이라 그래요. 요거를 키로로 바꾸고 그람으로 바꾸고 다시 이제 온스로 바꾸면은 대략 2억 6,100만 온스 정도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금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같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네. 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M0를 이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으로 8,133톤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적정 가격은 265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미국 국채를 발행한 통화 이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M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50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2 광의의 통화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22.8조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계속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고 네. 필요한 돈들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요 M2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금 가격이 87,200달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마크 파버라는 이제 유명 투자가도 3만 달러까지 간다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통화량, 이제 통화 자체가 이제 미국 패권 있지 않습니까? 예. 화폐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흘러왔고 이
종이 화폐의 가치가 이제 무너지는 변혁기, 과도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화폐들은 영어로 다 수렴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때까지는 70년대 이후로 뭐 몇십 년 동안은 미국 달러가 최고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뭐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뭐 제국주의로 인한 뭐 이제 달러가 네. 잠깐은 이제 인정받았지만 다시 그렇죠. 이제 금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역사나면 아무리 싸도 2만 달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써도 2만 달러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달러에서 5,600달러까지 올라온 거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도 저쯤은 1,050달러 내지는 뭐 1,000달러 정도 보면 되잖아요. 그럼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5,000달러에서 5배 가면 25,000달러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걸렸거든요. 네. 5, 6년, 6, 7년 만에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사이클 구간에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가속도가 붙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네, 과거에도 그렇다고 해서 뭐 네. 금이 그렇게 안 올랐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과거에 뭐 몇십 배씩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네. 197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묘하게 이제 유가 급등하고 오일 쇼크도 겹치면서 70년대는 이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거 하면서 이제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근본이제를 탈피를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 파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유가 때문인지 1차, 2차 오일 쇼크 때문인지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통화량 관련돼 가지고 근본이제를 탈피를 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 가격이 제 가격을 찾아간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24배, 25배, 26배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 시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결국에 이번에도 한번 그냥 사실 수치만 보면 네, 네. 단기간에 막 20배가 올라간다고 하면 네네. 그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과거와 네, 같은 지금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한번 네. 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형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는 주식을 60%, 채권을 40%, 6대 4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네. 채권 4를 금과 은으로 해가지고 기금속 쪽으로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채권을 금으로 좀 옮기고 있다. 그렇죠. 예, 채권 4의 비중을 10이라 그러면은 이제 주식 6, 채권 4. 채권 4에서 비중을 1을 채권을 줄이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금과 은, 기금속 쪽을 그럼 6대 2대 2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오. 대형은행에서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5% 있는 거고 심한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높이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까지 또 매수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네네. 수량 확보가 목적이지 거기는 뭐 이제 뭐 샀다 팔았다는 곳은 아니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꽤 그래도 한 반년 가까이는 뭐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거나 뭐 그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항상 많이 오른 거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일반 개인들이라든지 뭐 한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 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마음 먹고 또 이제 종이 금이나 종이 연수물 시장을 또 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금 보유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부에 넣어서 자금을 네. 뭐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하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방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 재평가를 받는 기간이다.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상승에 대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상승하거나 강남에 아파트를 안 가지고 네, 있거나 네. 그럼 그게 있거든요. 큰 자산가 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이제 챙기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 곳에 몰빵을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로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가격이 언제 올라간다 뭐 네. 이렇게 맞춘다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금 가격이 횡보는 하고 있으니까 횡보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국내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주식 쪽에 너무 좀 관심이 가 있어서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시 또 상승한다면 어떤 계기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순환매 형식으로 다른 데서 막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순환매도 맞는 거죠.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코인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에서 뭐 금으로 해가지고 자산 이동이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이란 전쟁이 좀 대대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 상승을 하거든요. 네. 상승을 하고 유가하고는 조금은 이게 반대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관성이 이제 얼마나 있다라고는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은 옅은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예, 오히려 이제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유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금리 이제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18일 날, 19일 날 내일 우리 새벽 3시에 이제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또 PC 근원 PC 발표가 있지 네. 않습니까? 코어 PC 그게 이제 3.1% 정도로 예상치보다 2.9%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는 이제 근원 PC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지 않습니까? 2%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케빈 오시가 이제 지금 연준 의장이 이제 5월달에 될 거고 이제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뭐 매파였다 이러는데 매둘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달라요 하면서 상황에 네.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제 임명이 됐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계속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는 1% 미만으로 이하로 내려야 된다. 그런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간 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그 헤게모니를 지킬 수 있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완화적인 방향으로 뭐 재정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말은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예, 금건 뭐 모든 자산들이 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전쟁이 끝나야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예. 금리 인상은 어쨌든 금에는 악재잖아요. 그죠. 예. 뭔가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네. 지연되는 것도 좀 악재죠. 그죠. 뭐 금은 딱히 뭐 이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죠. 요즘에는 금 저희도 하고 있지만은 금을 이제 보관 운용을 하면서 금에 대해서 상품을 은행에서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하고 이자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품도 있는 거고 그건 옛날 말이지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네, 큰 네, 틀에서는 네. 금리 인하가 좋긴 좋은 거니. 글쎄요. 큰 틀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금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뭐 제로 금리에서 5%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 아주 예외적으로 뭐 10% 20%를 제외하고는. 근데 금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금 가격은 35달러에서 지금 여기 5,600달러까지 왔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통화를 많이 찍어내고 자본주의는 빚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가 그대로여도 계속 돈은 찍혀 그렇죠. 나오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통화량에 의해서 금 가격은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사실 금이라는 게 참 뭐 진정한 돈 이렇게 생각하면 네. 계속 모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또 올라갈 때 잘 팔고 또 내려올 때 잘 사고 하면은 더 좋다라는 생각들도 네. 있단 말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금 투자를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계속 그냥 사 모아간다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것도 좀 흐름을 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죠. 부동산하고 금하고 공통적인 게 부동산하고 금에서는 손실을 잘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네. 내리면 안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5년 뒤, 10년 뒤 내 아들, 딸들한테 아니면 손자한테 물려줘도 되는 자산이다. 이제 방향성이 맞다라는 거죠. 네. 꾸준히. 장기 우상향한다. 그죠. 예. 그런 게 별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주식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있는데 한국도 주식시장에서 1년에 상장하는 게 뭐 1000개고 없어지는 게 500개씩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니까 그랬는데요. 예전에 하이닉스 같으면 지금 잘 나가는데 하이닉스 같으면 망할 예전에 뻔했죠. 현대전자가 한번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치고 오는 거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KTNG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SK텔레콤 근데 그만한 수익률 안 되거든요. 몇천 개의 종목 중에서 한 개를 딱 집어가지고 이게 최고다. 예, 아파트도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를 찍어 이게 최고다. 이 수익률을 비교해 버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골드바를 투자를 하고 실버바를 갖고 있으면은 2등은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모으는 거고 부동산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요즘은 세금도 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저도 최근에 숙소를 법인으로 뭐 한 개 사가지고 있는데 종로 밑에 힐스테이트를 하나 종부세 샀는데 많이 나오실 텐데. 예, 근데 법인으로 있는 거는 이제 직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종부세는 그럼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죠. 예, 네. 예전에 제가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년마다 또 법인은 뭡니까? 그 계약 갱신권인지 갱신권도 못.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년마다 그 제가 집을 옮겨야 되면은 우리 직원들이 물론 도와주겠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번에 지금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 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법인은 뭐 취득세가 12%인가 그렇대요. 네. 그리고 또 등록세 또 나오고 뭐 복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에도 사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실소유자인데 네. 아 이거 깝깝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쫓겨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거의 안정이 있어야지 제가 뭐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샀는데 이제 중도금까지는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은 어쨌든 예.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하죠. 금이냐 아니냐는 거지 뭐 그죠, 여기에서 그죠.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대신에- 금만 사놔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금을 이제 좋은 금이라는 거는 불량금이 많잖아요. 최근에 텅스텐 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함량이 좋은 금들을 금을 사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5년, 10년, 20년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팔려고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부동산도 입지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사듯이 금도 이제 좋은 골드바들을 사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매 거래라 해가지고 아주 이제 싸게 예, 저렴하게 좋은 금을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이 과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하면 되고 사놓고 보관하기만 되면 끝이에요. 좋은 금고 속에 그냥 넣어놓는 건 끝이거든요. 안 잃어버리면은. 네. 예, 그럼 최소한 2등은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시간의 차이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 항상 우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부익남 온다고 제가 골드바는 안 들고 왔는데 아 이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깜빡했네요. 1kg짜리 하나 딱. 네, 몇 개 들고 왔는데 입 다 해야 되는데 이 팔찌는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순금 팔찌인데 네. 제 시계도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네. 팔찌인데 이게 50돈이거든요. 네, 이게 불과 몇 50돈이요. 년 전만 해도 이게 한 돈에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100돈이면 지금은 그 수공비하고 주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렇죠. 5천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실컷 차고 예쁘게 하고 남자들의 뭐 약간의 로망 있잖아요. 네, 롤렉스 시계를 해본다든지 뭐 파텍 필립을 차본다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도 가능하고 아, 당연하죠. 가격도 예, 올라가는 게 예. 몇 없다. 그죠. 몇 없다. 그 예, 중에 이거- 하나도 뭐 부동산이기도 하고. 뭐 아무리 분위기도 스크래치가 하고.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해가 올라가 있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네. 나쁘지 않은 투자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럴 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배재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을 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미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포트녹스라고 해서 거기 이제 금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국 연준이라 해서 뭐 8천 톤이요? 8,133톤.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네네. 사실 이거 네.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잖아요. 네네. 그거 이미 다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달러가 돈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달러는 돈이 아니고 금이 돈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이제 또 불안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 금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재평가해서 그 가격을 뭐 확 올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과거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죠.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이제 지금 통화 패권 자체가 네. 기존에 그냥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던 미국 달러 패권이 지금 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브릭스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를 네. 불신하면서 금을 모으고 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은까지 모은단 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금과 은을 이제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종이 금, 종이 연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많이 눌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만약에 있든 없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미국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보여줄 리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금 가격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아까 M0 기준으로 해가지고만 봐도 2650달러까지 가면 미국은 5조 4천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닉슨 대통령이 이후에 71년도 이후에 금 1온스당 8,133톤 있는데 그 1온스당 2억 6,100만 온스가 있는데 이 1온스당 금의 가격이 42.2달러로 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폭 가격으로 2만 달러 올려버립니다. 그럼 5조 4천억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M2까지 올려가지고 8조, 87,200달러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뭐 22조 8천억. 제가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또 이것만 갖고 또 되는 게 아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연계돼가지고 또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산다든지 네. 예, 유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도 뭐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가지고 친중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나갔던 거. 이제 페트로 달러를 건드린 거거든요. 페트로 위안화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이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석유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손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또 합의를 보겠죠.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이걸 네. 단순히 이게 금의 가치를 누른다고 해서 미국이 좋을까? 아니면 아닐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2만 달러로 평가해가지고 5조 4천억 달러가 생겼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보면 11월 대선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향후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쁘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막 케이어스한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하나라고 딱 집기도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누를 것 같으면 지금 5,600달러까지 용인을 했으면 안 되죠. 네. 역사적인 고점인 2,000달러를 1,920달러를 못 누르게 막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면서도 향후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냥 이렇게 미국이 힘으로서 누를 수 있는 금을 누를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있잖아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금값 상승한 그 구간에 있지 않을까. 이제 뭐 2.5배 정도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제 네. 뭐 2차 세계대전 뭐 지나면서 금을 어쨌든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격을 정확하게 네. 해가지고 그냥 네. 달러당 막 온스당 얼마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네. 했던 건데 네. 네.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이제 브릭스든 뭐 다른 네. 나라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로 할게라고 하는 게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아직까지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달러를 계속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무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또 예를 들어서 뭐 페트로 위안화로 결제되는 걸 페트로 달러로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발권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무한 발행을 했어요. 진짜 가치 없는 종이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금을 다 사들이면 어떡할 건데요? 은을 다 사들이면 어떡할 건데 가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네. 예, 브라질이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핵심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기지를 지으면서 영토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기업들을 다 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영향력이라든지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같이 네, 그럼 예를 네. 들어 정말 그 금 가격을 재평가를 해가지고 네, 네. 뭐 진짜 뭐 2만 달러로 할게라고 네. 하는 순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뭐 20몇 달러에서 35달러, 35에서 42달러, 그러면 되면 되는 거죠. 가장 강한 이제 힘을 가진 나라에서 정책을 펼치면 그게 법이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르려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 5천 달러 주고 금을 샀어요. 현물을 네, 산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내 것도 그럼 같이 2만 달러가 되는 거냐?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좀 약간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꼭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장에 맡기는 거죠. 시장이 2만 달러로 정하면 그게 거래가 몇 번 되면 그게 2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로또 네. 청약이 됐어요. 네. 10억이 됐습니다. 네. 거래 금액은 40억이네요. 50억이네요. 그럼 그게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금을 예, 제일 많이 가지고 예, 있다고 하는 미국이 네네. 정하면 네. 가격이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그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은 뭐 금방 갚을 수 있는 거다라고 너무 쉽게 해석이 되잖아요.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들 고민들을 하고 고생들을 하고 있냐, 뭐 관세도 거두면서 네네네.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죠.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트럼프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거예요. 국방비를 쓰고 추가로 또 정액하는 거를 이제 국회를 통해 상원 하원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까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네네. 자기들도 금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금 가격을 정하는 거를 일종의 우리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금이 있으니까. 그죠. 미국이 네. 2만 달러면 그럼 나도 좋은 거지 뭐. 그쵸, 라고 그쵸.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금을 모아야 되겠다. 그죠.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없어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통화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네. 이게 미국 달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안 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예를 들어 지금은 달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네. 뭐 아메로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화폐를 했는데 이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의 달러 부채를 통해서 국채를 통해서 발행한 모든 가치들이 점점점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은 새로운 화폐를 가지고 또다시 패권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힘들이 있는데 뭐 안 사고 어떡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미국한테 대응을 하려면 네. 국채 같은 거 들고 있어봐야 어차피 저기서 달러 가격 다 낮춰버리면 의미 없어지는 그죠. 거니까 저기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돈인 금이나 은 같은 걸 들고 있자. 그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그쵸.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의 패권에 좀 반대로 좀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미국이 싫어하고. 그 싫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이제 합의들이 일어나고 막 하는 거죠 그게 그 과정 속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전쟁이 좀 확전되고 있고 막 다른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이제 뭐 세계화 이런 것보다는 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전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금의 가격만 보면 좋은 건가요? 일단 일단은- 불안해지면 좀 나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상반된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라든지 지금 호르무즈 해역을 두바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금이.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보험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반면에 전쟁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에서 정말 뭐 안전자산이다, 완전자산인 이런 금의 가치를 더 높이 생각을 하는 수도 있고요. 항상 이제 상반되게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뉴욕하고 런던하고 금 가격을 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 SG라든지 SHFE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들었었고요. 지금 4월 1일부터는 또 인도에서 또 들었었거든요. 세비라고 인도 정권거래소에서 지금 출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MCX라는 이제 인도 거래소 있죠. 인도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금과 은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 내에서 이제 또 엄청난 또 자금과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에 뉴욕하고 런던에서 정하는 가격을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인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막 투자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인도 MCX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 네. 그럼 어떤 효과가 되냐면은 실제로 실물 금 사용량 2위가 인도거든요. 실물 은 사용량 1위는 네. 인도예요. 인도. 금은 2위고 실제로 이제 은은 1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은과 금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런던에서 뉴욕에서 정해 억울하단 말이에요.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싱가포르하고 지금 두바이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금과 은에 대한 패권들이 가격 결정권들이 지금 이제 동양으로 실제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봤는데 상하이 금거래소에 있는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이 네. 은 가격이 오늘 CME에서 거래된 CME는 23시간 거래가 되거든요. CME 가격보다 이건 지금 오늘도 보니까 11불 정도 높아요. 11달러 트로이 온스당.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인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니네는 뭘 하든 우리는 실물 금과 은을 위주로 거래를 하니까 이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는 좀 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뭐 물론 보호무역주의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단계지만은 어느 정도는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되면은 이제 아비트리지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차익 거래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런던에서 들어오고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상하이 가기도 하고 인도 가기도 하고 두바이 가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순수한 금과 은의 가치들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눌려왔던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은 더 이제 시장 위주의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형성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있습니다. 말은 네. 약간 미국 달러 패권주의를 지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네네. 런던과 뉴욕 금거래소에서 이제 네.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뭐 음모론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네네. 조정하면서 했었던 게 네. 이제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이죠. 상하이랑 인도랑 뭐 이렇게 그 대국들이 이제 그런 걸로 가격을 통제하기 예, 시작하면 예, 뭐 통제라기보다는 뭐 원래 우리는 그냥 현실대로 하자 실제대로 그렇죠. 예, 예. 현물 거래로만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금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평가가 더 빨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재평가도 빨라지고 중앙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저러는데 안 불안하겠습니까? 러우 전쟁, 우러 전쟁 벌어지고 나서 스위프트 제재만 가하면서 네. 거기만 해도 3천억 불 이상의 돈을 자금을 동결을 시키고 그걸 뭐 미국 마음대로 쓰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어지거든요. 예.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점점점 이제 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물이 없다 지금. 네네. 현물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네네. 다들 쟁여놓고만 있어가지고. 네네. 뭐 그래가지고 이거 언젠가 한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처럼 한번 네네. 이거 다 현물 챙기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네네. 폭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 저는 그거를 실버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뱅크런 하듯이 이제 실버를 다 찾아가지고 은도 그렇게 할 거고. 네, 은도 그렇고. 은도 CME 창고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떼 나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레지스트라든지 일리지블이라든지 그다음에 토탈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CME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상품 선물을 거래하는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3억 7,700
7,700만 온스인가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레지스터 해가지고 이제 등록 재고를 해가지고 각 중앙 IB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보니까 7,700만 온스로 굉장히 줄어 있는 거예요. 예. 1억 온스에서 8천만 온스에 지금 7,700만 온스로 줄어 있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줄고 있네.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월, 3월 동안 한 달 동안 인출해 나간 게 6천만 온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거를 톤으로 한 사람이 2,000톤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네.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은선물 거래를 하면은 거의 1% 정도밖에 실물 인출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금도 그런가요? 금도 좀 그런 편이죠 지금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 개인들도 네. 그냥 금 현물 가지고 있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요즘에. 많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KLX 금거래소 네, 하는 네. 사람도 있지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금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막 모으고 있으니 그렇죠. 이게 진짜 더 커지면 흔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금으로 막 거래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예, 그 확률도 꽤 높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금에서도? 그런 게 있죠. 급등하는 상황이 작년 10월 정도 되면은 한국의 금은 프리미엄이 뭐 한 23%까지 최고로 붙었고요. KRX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제 시세 대비해가지고 프리미엄이 50% 이상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버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전부 물량을 또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특히나 김치 프리미엄이 은에서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외국에서도 아는 거예요, 다. 광산에서도 생산해가지고 수입을 해서 한국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의 프리미엄이 높네.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냥 기존에 팔든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3% 20%만 붙이는 거를 뭐 19% 20% 붙여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게 또 들어와야 되니까 한국의 도매업체들이 또 거기서 프리미엄을 붙이고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1kg에 800만 원까지 넘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5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프리미엄도 빠지고 은 가격도 빠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실버 투자자분들이 이제 혼선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을 살려면 종우 살려면 몇십억씩 뭐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최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은이라든지 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 먹으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맞춰 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가격은. 신이 아닌 이상은. 예. 금이 네. 갑자기 뭐 대규모로 공급된다 이러는 네.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뭐 항상 뭐 사우디에서 금광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뭐 대규모 공급이 된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규모 공급되는 거는 이제 뭐 LBMA라든지 CM이라든지 상하이 건그레스에서 뭐 아니면 국가가 개입한 국가급 기관들이 개입해서 물량을 몇백 톤씩 던지는 수밖에 없는 현물을 거죠. 판다? 네, 그 수밖에 그럴 없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중앙은행에서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그럴 일은 좀 부족하고 뭐 광산이나 이런 걸 캐다 보면은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그 있잖아요. 탐사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려요. 실제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7년에서 15년까지 걸린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뭐 환경 규제도 또 심하고 하니까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다음에 금을 뭐 탐사를 하고 뭐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해내잖아요. 네. 그 과정을 뭐 한꺼번에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했는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채시계 보면은 통화 있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우디에서 나오든 바닷속에서 나오든 중국에서 나오든 해마다 한두 건씩 나와요, 그거.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그냥 이슈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뭐 네, 갑자기 네, 늘어나는 네, 게 네.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자산이다 보니까 그쵸. 네, 오히려 네.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하면은 가격이 네. 확 튀는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랑 어찌 보면 제일 돈 많은 곳들이 지금 매집을 하기 시작하니 그죠.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해마다 1,000톤 이상씩 계속 사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00톤, 400톤 이렇게 사던 게 뭐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는 더 하고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뭐 미국, 중국이든 뭐 러시아가 이걸 준비했나 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요. 그걸 WGC 들어가서 매월 있잖아요. 금을 이제 중앙은행에 산 게 보고가 되거든요. 네. 되는데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빠지지 않고 최대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아마 WGC 세계 금협회에 보고된 것만 해도 5위, 6위 정도 될걸요. 5위 2,300톤 이상이고 이제 중국은 뭐 2,200톤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더 많이 모았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금과 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금 가격이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급등할 수도 있지만 뭐 네.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강대국들이 네. 미국을 다시 믿고 네. 금 대신 국채를 사는 거로 네. 가지 않으면 네. 이 구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금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죠. 막을 그렇게 방법이- 봐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막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다시 국채를 사고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별로 없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예. 한번 이제 지금은 솔직히 이제 싫은데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위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일본, 영국에 밀려서 아마 3위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단기간에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하는 거고 이제 뭐 지금은 무서워서 이제 군사력이 미국이 워낙 막강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지. 뭐 속내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안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예전에 미국이 예를 들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가장 강한 그런 시기하고는 지금은 어쨌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각 나라들을 이제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단계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구나 행동에 옮겼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크죠, 굉장히. 그리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미국의 영향이 없으시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뭐 패권이 된다, 중국이 된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네. 이래저래 다들 금을 모으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금 네, 투자자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유튜브 골드나라 배재한의 금토크 운영하고 계시죠? 배재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은이 네. 결국에 금의 레버리지 상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네. 뭐 오를 때 뭐 화끈하게 올라가고 예.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진다. 그죠. 지금 어쨌든 은 시장 분위기는 금보다 더 안 좋은 건가요? 현재 국내 상황이나 뭐 CME에서 거래되는 거 보면 좀 안 좋죠. 많이 빠져가지고. 예, 고점 대비 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안 네. 좋은 거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실물 은을 살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으니까 지금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예, 여전히 프리미엄이 좀 있나요,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 시세 대비해 가지고 한 20% 정도의 프리미엄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한국에서. 근데 이게 실물 이제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래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3% 정도 관세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멀리 뭐 스위스에서 올 수도 있고 호주에서 올 수도 있고 홍콩에서 올 수도 있고 물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운송 비용들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이제 마진이 있어야 될 거고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이 또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은 금원비가 1대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금 하나는 1kg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이게 이제 그 은 같은 경우에는 60kg 예전에는 많았을 땐 100kg를 들었는데 100kg을 들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렇죠. 무거워요. 그러니까 네. 보관도 못해요. 예,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중량도 제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종이처럼 딱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찍어내고 갈아내고 광내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이제 은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은이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생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제품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실버바로 만들 때 비용이 더 들어요. 날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기화된다 그러죠. 없어지는 은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은의 그런 소실률도 있는 거예요. 가공하고 그러면은 어렵죠. 오히려 예, 이제 예. 은이 막 올라갈 때는 좀 변동성이 크니까 좀 네네. 불안했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좀 빠졌으니까 네. 오히려 그럼 이렇게 좀 쭉 빠졌을 때 변동성 큰 은을 사면 같은 뭐 100만 원을 투자해도 금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되는 거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나은 투자가 될 수는 있죠. 만약 올라간다면은 네. 저희가 추측하는 대로 이제 은 가격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네. 예, 구조적으로도 이제 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공급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인류 문명이 후퇴할 수는 없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금 다 쓰는데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군사 무기에 있잖아요. 뭐 토마호크
고압구 미사일, 잠수함, F-35, F-16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들어가요. 모든 군사 장비에 엄청난 금과 은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니까.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으니까 네. 대체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뭐 휴대폰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전기차를 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전고체 배터리 개발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필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죠. 불과 뭐 30달러에서 15달러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은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80달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마의 벽이었거든요. 50달러 선이. 근데 그 벽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벽을 넘은 다음에 지금은 8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원 전쟁이 자원 패권 전쟁도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은의 공급량을 60-70% 정도 쥐고 있는 거고 이거를 전략 무기화한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때까지 중국이 다 수출했고 공장 노릇을 하고 줬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통해서 은을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히토류처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미네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고 트럼프가 무역행정법 232조를 통해서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국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실제로 2026년 2월 4일 날 워싱턴에서 그 크리티컬 미네랄 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뭐 부통령도 가는 거고 뭐 은 어떻게 구할 거냐. 국무장관. 네. 그리고 그 56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지질학적으로 가장 좋은 게 그 남미 대륙이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칠레, 페루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나라들 이제 가가지고 오늘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힘으로 이제 뺏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원재료가 다 가는 거 있죠. 은광석이라든지 정광 상태에 있거든요. 설러리 형태로 된 거. 완제품이 되기 전까지. 그 가는 거를 전부 이제 미국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네. 무기를 못 만드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군사용으로 필요한 비축된 은들은 있겠죠. 그런 건 CME 창고를 통해서 써도 이제 뭐 1년치, 2년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통해서 한 거고, 미국은 이런 약간 무역법이라든지 크리티컬 미네랄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각국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에 대한 공급을 이제 미국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고려아연에서 미국에서 투자를 했고, 네. 고려아연이 이제 미국의 테네시주에 공장을 짓는 거고,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쉽게 패권을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 하자는 대로 막 은 가격이 뭐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 뭐 1000달러까지 가버린다. 뭐 가장 긍정적으로 은 가격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거기서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훨씬 딸리고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크리티컬 미네랄 그거 하면서 무역법 232조 거기 핵심 요건이 중국이 아까 12달러 정도 높다 했지 않습니까? 10달러, 11달러, 12달러 높거든요. 이렇게 많을 때는 30달러까지 높았어요. 이게 이제 뉴욕에 비해서. 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시장의 논리상 가격이 비싼 데 가서 자기들이 물건을 뭔가를 팔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힘에 의해서 눌렀는데 은 가격, 큰 가격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은 흐름 보니까 80달러 선에서 일시적으로 79달러, 78달러 내려가더만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80달러 선이 미국에서 정한 이게 가격 하한선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니까 79.5달러 정도가 되는데. 나름 정해놓은. 네, 제가 볼 때는 네. 80달러 선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구나 최소한에. 아니 뭐 인도하고 뭡니까 그 중국에서는 뭐 100달러에 거래되는데 우리는 네. 80달러에 계속 해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강제로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두 번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걸 협조를 안 하는 국가들에는 이제 또 트럼프가 잘 쓰는 관세 압박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는 너무 급등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이 네. 그 은 가격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뭐 도저히 못 막으면 이제 확 튀어 올라가고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진적으로도 아까 가격 하한선을 정했다는 거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70달러 선이든 80달러 선이든 가격 하한선이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신 있게 또 매수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은을 사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선물은 레버리지도 크고 이거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을 아까 말씀했지만은 뭐 서민의 금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마의 금속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변동폭이 심하니까 레버리지가 지금은 이제 전거금을 많이 올려서
많이 줄었어요. 실버 같은 경우 6배 정도거든요. 그래도 이제 크잖아요. 6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15% 정도 하면 90% 하면 마진콜로 날아가 버려요. 네.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고 변동성이 클 때는 실물론을 보유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시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거죠. 종이 돈이 필요할 때. 근데 이제 은은 어쨌든 현물을 살려고 그러면은 네네. 그 뭐 금은 KLX도 있지만 은은 네. 그러면 뭐 이래저래 부가세가 또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보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네네. 어떻게 해야 네. 되나 은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은을 실물을 사가십니다. 그거를 네. 많이 사가는 사람은 2톤, 3톤도 사가지고 방 곳곳에 그냥 던져 놓는데요. 자산가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창고에다가 꽉 채워놓는. 네, 창고에다 채워놓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겁고 옮기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오랜 이제 적은 돈과 오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시간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재화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 10%를 붙여서 판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거를 샀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버바를 100만 원에 부가세를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500만 원까지, 많을 때는 더 올랐지만 500만 원까지 5배 올랐단 말입니다. 새 거를 살라니까 500만 원이에요. 네. 그냥 팔려고 보니까 뭐 한 20% 30% 빠지네. 그럼 70%밖에 안 되면 57, 30, 350만 원이잖아요. 그냥 팔 때 100만 원에 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350만 원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를 400만 원 정도에 450만 원 정도에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럼 새 상품을 사는 사람은 500만 원짜리를 450이나 400에 사니까 좋잖아요. 파는 사람은 350보다는 400에 팔면 좋지 않습니까? 네.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주고 유통이 된 금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중매 거래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팔고의 차익 있잖아요. 개개인끼리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를 이제 중개를 하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이제 중매 거래라고 책에서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고 팔았을 때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니까 사실상 뭐 부가세가 없이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한 거는 매도자가 이제 차액에 대한 거를 수수료를 저희한테 주니까요. 부담을 하니까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가격을 이제 형성하는 거죠. 형성을 하고. 근데 이게 시장 논리가 딱 적용이 돼요. 시장 가격이. 금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팔면은 뭐 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금이 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만 원에도 줄을 서 있어요. 부가세를 포함해 중매 거래인데도. 왜냐하면은 대기를 2개월, 3개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물을 바로 가져가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팔면 8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게 거의 뭐 82만 원, 83만 원, 85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100만 원 주고 사야 될 거를 85만 원, 83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브랜드 제품을. 그래서 이게 실물 거래도 나름 괜찮은 시장이 또 있다. 시장이 있죠. 중매 거래를 네, 통해서. 중매 거래 통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부담이 없죠. 줄 네. 수 있다. 한국 국내 세법상 실물 금을 사고 나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국세청의 질의를 통해서 이제 받은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 여야 높은 분들이 금을 좀 아니, 가지고 어차피 계시지는 금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죠. 지금은.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중매 거래로 사서 중매 거래로 팔면 그쵸. VAT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VAT가 없고 이제 세금도 없고. 예, 매수자 매도자가 매칭이 된 서류가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증빙 자료가 되는 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굉장히 영민하고 시대 흐름에 빨리 가는 사람이 실제 사례예요. 그런 이제 젊은 분이에요. 30대 거의 초반이었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럼 그 젊은 분이 그때 이제 킬로그램 골드바를 그 당시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1kg가 아니고 몇 킬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벌었는데 어디서 벌었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더리움을 통해서 벌었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산 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법 많았어요. 5kg, 10kg 이렇게 넘어갔겠죠. 실버도 사고.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다시 또 금을 중매 거래로 매도로 팔려고 또 내놓은 거예요. 그때 매수한 흔적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매도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동산을 산대요. 그 무슨 부동산을 사냐고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오구 대책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겁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는 이때가 기회인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는데 이제 서초동에 조금 작은 평수 20몇 평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 1억 5천씩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금 출처 증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세금 한 푼도 없이 사셨네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그 메시지도 남겨주고 간단하게 뭐 커피도 주고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은과 금은 어쨌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잖아요. 실물금 그렇죠. 네, 실물금은 금 통장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을 산 때는 딱 네. 이제
부가세가 걱정인데 그쵸. 어쨌든 내가 네. 100만 원짜리 110만 원 주고 네, 사니까 네. 10% 손해 보고 산다는 네, 생각이 있는데 중매 거래하면은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 그렇죠. 지금 110만 원이 거의 98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금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서 네. 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식이나 다른 코인에 대한 기대가 강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긴 비어 있는 거예요. 빈집털이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도 없고 하니까 이제 네네네. 그런 건데 예. 뭐 텅스텐금 같은 거 네네네. 나오고 예. 은은 어쨌든 아직 단가가 싸서 뭐 그 위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가짜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제 큰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파괴 검사기라고 있어요. XRF 검사기, XRF 검사기라고 하는데 표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찍어보면은 표면을 검사하면 이제 순도가 몇 %가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정밀하게 나와요. 이거를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은 텅스텐으로 만들고 바깥에 두껍게 해가지고 금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요즘에는 이거를 분말 형태로 안에서 이제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금이 연성전성이 좋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하더라도 싹 오므라들면서 금 부분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접촉이 돼 티가 안 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XRF 검사기만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뭘 쓰냐면 전기전도도 검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전도도 검사기가 이제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금하고 은을 이렇게 찡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과 은이 가지는 고유의 값들이 있거든요. 금속이 가지는 값들. 그러니까 투과가 조금 더 깊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은 다른 게 있다라고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제 이거는 그 비파괴 검사기가 아니라 전기전도도 검사기를 통해서 이제 나쁜 금이다, 불량금이다, 함량 미달금이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잘라보는 거죠. 절단기를 해가지고 잘라보는 거고 제일 이제 정밀하게 보는 거는 이제 파괴 분석이라 해가지고 ICP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금의 골드바의 형태를 이제 훼손을 시켜야 돼요. 일부분을 잘라서 검사를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소매 매입점은 많이 없는 거죠, 거의.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훼손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결국에는 그런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만큼 위조가 지금 찾아내기 쉽지는 않은가 보죠. 예,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기본적인 그 장비들이 아까 비파괴 검사기가 좋은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 전기전도도 검사기도 한 2천만 원 하고요. 세팅을 갖추려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제 금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 살 돈도 부족한데 경기도 어려운데 뭔 그 기계를 사냐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공신력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골드바드를 사는 게 좋아요. 적혀 있는 브랜드를 사라는. 네, 브랜드 있는 골드바들 있죠. 유명한 근데 골드바들. 그것도 예. 위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 위조가 안 나오고요. 이제 위조 제품이 안 나왔고 위조가 나오더라도 그 큰 회사들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보통에 막 소매점에 설레다니고 누가 제조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메이커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유통이 돼요. 실제로 포나인 찍어놨는데 금함량을 테스트해보면 포나인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뭐 돌반지가 뭐 99.9다 그랬는데 99.9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많고요. 995 해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기금속 중앙에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8월 시점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순금 함량에서 99.5% 제품은 이제 못 쓰게 하거든요. 제품들을 999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법제화를 시키면서 산자부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순금은 수공비를 많이 못 받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에서 조금씩 빼먹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량을 해보면 어떤 데는 뭐 98%, 뭐 90, 99.5%가 나와야 되는데 뭐 99.1%, 뭐 98.9% 나오는 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금들이 안 나오고 특히 이제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18K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14K로 쓴다든지 아니면 철심 있잖아요. 이런 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 무게를 달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달아서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행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롤렉스 시계 줄 이거 뭐 정품 말고요. 정품은 정품대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 카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이제 금함량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매 거래할 때가 네네. 걱정인 거죠. 네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죠. 아예 그냥 뭐 신제품 사면은 네. 뭐 그래도 괜찮은데. 네네. 근데 그 부가세 내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럼 중매 거래할 때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매거래를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됐다고 골드나라에 등록이 됐다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가맹점이 10개, 20개, 30개 이상 나가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제품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는 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포나인이라 적혀 있는데 포나인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알고 제가 중매를 또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건 아예 시장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가공비를 더 들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킨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비닐 패킹에 대해서가 다 모른다. 그래도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 패킹이 있고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비닐이 씌여 있어도 어느 정도는 비파괴 검사기나 이걸 해보면 어느 정도로 나옵니다. 수치가 99.99 하면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네. 예, 99.99 이상이면 99.99
993, 994, 996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591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계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검증을 하고 중계를 하는 거 훼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 중계를 하는 거고, 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먼저 고객들한테 변상을 하는 거죠. 예, 중매를 해드리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변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다음 이걸 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회사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회사일수록 그런 리스크가 적대니까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걱정되시면 그냥 네네, 예. 부가세 내고 사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게 이제 걱정되기보다는 어쨌든 네네. 나는 10% 부가세 빼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조금 믿을 만한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데서 거래를 네네. 해라. 네. 은 자체가 어쨌든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없죠.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은 투자가 적기 아닌가요? 적기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건데 네네. 공급이 또 바로 안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추가 하락의 여지는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하락의 여지가 많진 않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높고, 여기서 뭐 80%에서 떨어진다 해도 70%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모아 나가시면 되잖아요. 10% 정도인데. 예. 투자를 할 때 최고까지 사가지고 뭐 물려서 뭐 어떻게 손해를 봤다, 뭐 몇십 년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투자를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분할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2, 30불대로 내려가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예. 관심도도 좀 적으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차근차근히 사보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3억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60억, 큰 거는 뭐 100억, 120억이 거래가 되는데, 그 100억짜리 거래되는 게 난 10억까지 기다릴래, 내지는 뭐 20억 오면 나 그거 살래, 이런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제 금 대비 어쨌든 은이 금은비도 지금 아직은 좀 그래도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금을 사는 것보다는 은이 어쨌든 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거죠. 예. 이것도. 금은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1대 60 구간에 정도 나왔거든요. 금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실버를 몇 개 살 수 있느냐, 이게 금원비거든요. 골드 투 실버 레이쇼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값과 은값의 이제 상승이라든지 예상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금원비가 1대 32, 30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80년대 헌터 형제가 은투기를 했을 때 그때는 1대 13, 1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대 60에서 62 구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금과 은의 고점은 안 나왔다라고 이제 금원비를 두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M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조 4천억 달러, M0 기준 5조 4천억 달러를 해가지고 적정 금 가격을 따지면 아까 26,600불 정도가 나왔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원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대 4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예, 은 같은 경우에는 516달러 정도가 나와요. 516달러. 예. 그리고 1대 30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은 가격은 688달러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극단적으로 M2 기준으로 해가지고 87,200달러까지 금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1대 40이면 은 가격이 2,180달러 나오고요. 1대 30이면은 2,90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크게 우승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 가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영업을 하고 고객들하고 근거의 가치를 공유하고 많이 판매를 했을 때 실버 가격이 1kg 쌀 때가 55만 원, 60만 원이었다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얘가 갑자기 얼마 전에 800만 원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네. 그럼 10배, 12배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못 가리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 갑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문제죠. 예, 시간이 문제인데 그거를 언제 뭐 해가지고 맞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미 55만 원, 60만 원 때부터 실버 사모으세요, 금 사모으세요 계속 했다니까요. 그래서 할 때는 반드시 실물 은과 금은 필요한데 포트폴리오에 분할 매수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름신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알 수가 그렇지만 없어요. 어쨌든 한번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네네. 지금 정도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쵸.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금 전문가이시죠. 배재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 은을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 네. 역으로 이제 네. 또 금, 은을 또 이제 좋게 보시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금을 코인이 어쨌든 일부라도 대체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반대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반대를 안 하고요. 네. 이미 뭐 제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7위 정도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때는 은을 앞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실버를.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밀려 있는데 이제 1위가 금이고 2위가 은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이미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전 세계 누구도 이제 자산의 하나의 강한 뭐 어떤 테마로서는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아까 디달러라이제이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금으로도 일부 몰리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 게 실제적인 거는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퀀터티브 이징에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도 사 모으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량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추적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한참 올라갔을 때는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거 있고 이제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정부다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하면서 한번 부각시켰다가 지금은 조금 식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그 비트코인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보니까 1억 9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예, 이런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큰 알트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되는 알트코인들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채권을 안 사지 않습니까? 안 사니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USDT, USDC, USD1 정도로 발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니어스 액트법 통해서 미국에서 뭐 암호화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안 사니까 미국 국채를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장기 국채하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뭘 하든 어쨌든 미국의 이런 국가 권력을 패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은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USDT를 테드를 많이 발행하고 USDC를 많이 발행하고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살 거고 미국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산 기초 자산의 일부로 가져갈 거고요.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금도 일부가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들은 이제 뭐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이제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단기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싫어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비트코인이나 그 알트코인의 가격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은 뭐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 20년 정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산이고 금은 5,000년, 6,000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석유도 있고 철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은데 아직은 참 이 신생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얘가 10억이 가버렸습니다. 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폼 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거부를 하고 터부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자. 제가 인정하기 싫어도 세계 자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날려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체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쵸. 달러 네. 기반으로 계산하는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굳이 뭐 이걸 뭐 하나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그쵸. 어떤 그냥 자산 배분의 문제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네요. 비트코인 뭐 한 전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비트코인 100억 사가지고 잠이 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네. 예전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금을 막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한번 이렇게 된 것처럼 네. 패권을 잡았듯이 네. 코인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네. 금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네. 이제 코인 기반의 뭔가 좀 달러 패권 네. 뭐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가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금 가격자, 그러니까 금을 사실상 무용지물화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되죠. 5,000년, 6,000년 역사 속에서 이거는 금은 이제 진짜 리얼머니 화폐 돈으로서 쓰였잖아요. 이거를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나라가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이 한 사람이 금값을 좌지우지하고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00년, 6,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동안에도 계속 네. 지속될 확률적으로도 더 높은 거예요. 네. 아직 이제 평가가 덜 된 거 이런 부분들. 예. 이제 이게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코인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고 일부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부라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 각 지점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 실물 자산이 있을 거고. 근데 코인은 이제 진짜 이래도 될 정도
에 정도 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금액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금도 지금 재평가를 못 받았는데 네네. 뭐 코인에 어떤 이렇게 역전 당한다라기에는 네. 좀 너무 과하다. 너무 이렇게 과하죠. 좀 예, 보는 예, 거죠. 예, 결국에는 지금 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단순히 얘기해도 뭐 한 2만 달러는 봐야 되는데 그죠. 통화량 대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34조 달러를 넘어서 있는데 시가총액이 금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기 4배가 간다고 그러면은 예, 엄청나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을지언정 네, 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다. 예. 결국에 금 거래는 계속 할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또 코인이 한번 이렇게 좀 휘청휘청하니까 네. 역시 금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금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보면은 네. 아직 그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바꾼다는 게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이대로 가서 달러 패권이 계속 약해진다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든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체제로 넘어가자라는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으로 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 계속 금 사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달러 패권이 지금 아직 있단 말입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가장 세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무한 발행해 가지고 돈이 되는 자산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코인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코인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아니면 또 바꿔가지고 이제 코인하고 금,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어느 정도 기초 자산을 하고 뭐가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패권을 이제 뺏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들이죠. 아까 예. 말씀 잠깐 나눴듯이 비트코인을 많이 어쨌든 미국인이 가지고 있든 미국 네. 기업이 가지고 있든 정부가 네. 가지고 있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뭐 그걸 뭐 국채를 갚는다. 네. 뭐 그러면서 금 가격을 뭐 확 낮춰버리겠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이나 뭐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많이 모았는데 네. 여기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자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금 네. 가격을 떨어뜨리면 쉽지 않을걸요. 한 방 먹이는 거 아니냐. 예전에 중국 그 비트코인 1위 거래량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거래를 못 하게 했잖아요. 공산당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가져가기도 하고 개인 암호화폐나 지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홍콩을 통해서 뭐 대만을 통해서 다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하겠죠. 예, 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뭐 비트코인이 제일 많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중국이 러시아가 뭐 아니면 반미 국가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가격을 폭락을 시켜서 얘네들한테 손실을 주겠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네. 자기들의 이제 발권력을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세계 어떤 자산이든 살 수 있는 게 많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국채가 안 팔리는 게 문제니 네, 네. 그거 해결하는 정도다. 네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예. 정도 해결하는 네, 거지 네. 뭐 금을 뭐 이길 정도까지 가기에는 사실 너무 좀 과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어쨌든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모으면서 이걸 미국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은. 네, 네. 예, 그걸로 미국 달러가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좀 방어해 보겠다. 은도 아까 좀 많이 모은다고 네, 네, 했죠. 네, 네. 근데 은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어떤 시장이. 시가총액 자체가 금이 1위고 은이 2위잖아요. 그래서 뭐 10분의 1 정도니까. 그죠. 금에 비해서 작다는 거지 은이 작은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를 수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도에 수출을 합니다. 브릭스 국가니까 인도에 수출을 하면 인도에 루피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UAE로 보내 가지고 UAE하고 인도하고는 또 교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UAE가 있는 이제 뭐 디르함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 가지고 디르함을 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에 주고 아니면 또는 바로 이제 직거래로 위안화로 바꾸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 달러가 하나가 이제 단일 체제였다면은 최강의 체제였다면은 이제 다변화가 되는 거죠. 달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변화가 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브릭스 국가는 뭐 금을 40% 해가지고 뭐 다른 담보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유닛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뭐 이란을 치고 들어가고 베네수엘라 하는 거 보니까 위안화로 뭔가 말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안 있고 있겠죠.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다변화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 금, 은, 뭐 비트코인 다 가지고 있어라.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 어떤 예, 예. 배분의 차이지. 네네, 배분의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비트코인이 결국엔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뭐 그런 네. 분들이 아무래도 좀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죠. 예. 뭐 알트코인 섞어가지고 아니, 저는 전 재산이 다 이제 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은 좀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라고 좀 조언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안정적인 자산 기초가 되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네. 베이스는 이제 깔고 코어 자산은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 코어 자산은 저는 이제 금과 실물 금과 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움직여도 이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조금씩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뭐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100억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하고 금과 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의 자산 정도만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하고 코인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큰 장이 와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주가 지수도 6,000달러를 넘어서고 이렇게 할 때 일부 대형 종목들이 상승해서 수익을 낸 거지 개인들은 아마 손실 본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맞아요. 네. 계속 역사적으로 그거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빠르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함정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금, 은이 결국에 좋다고 생각해서 네. 100%다 사고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될까요? 100%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100%는 안 돼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LCT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네. 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뭐 이제 하면 개인이 뭐 예를 들어 1억 예. 있는데 1억을 예, 다 예, 그냥 예, 예. 올인 막 이런 것도 위험한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은 1억보다 훨씬 많이 벌 거니까 요즘 1억은 큰 돈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젊은 이제 전 재산을 또 예, 예. 코인에 넣듯이 은에 그냥 올인하거나 예, 예. 금에 올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아까도 뭐 이제 뭐 10배, 뭐 5배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억 정도는 뭐 그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전 재산이 1억인데 그 사람이 평생 벌 게 1억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실버나 골드에 그걸 넣어놓으면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뭐 또 그 뭐 비즈니스나 사업 활동이나 회사 다니면서 그럼 벌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또 이제 코인은 좀 네, 경계하라고 네, 하셨으니까. 예. 근데 좀 은은 또 괜찮다고 하면 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고. 만약에 전 재산을 그거를 모았고 그거를 할 거다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운이 안 좋게 다 쓰고 예, 정말 아들 뭐 아파트 사주고 뭐 딸 시집 보내고 이렇게 1억밖에 안 남았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방에 이제 다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분산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금하고 은하고 이제 일정 부분은 예, 뭐 5대5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금은비가 1대 60이니까 은을 6이라든지 7로 가져가는 거고 이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네. 옛날에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진짜 돈은 금하고 은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결국에 뭘로 벌든지 금과 은을 사놓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힘들었다가 네. 최근에 결국에 증명하지 않았냐라는 그죠. 것들을 보여주시기는 하죠. 네네. 네. 그 단위가 장난이 아닐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그냥 1, 2kg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의 성향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으거든요. 네. 중앙은행처럼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수량이 보면은 금이 100kg, 200kg, 500kg 있는 분 나올걸요 아마 맞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때니까요. 이거 뭐 동그란 거 계속 그거 사잖아요. 네.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 무언가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모았더니 네네.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투자에서 네. 방향성이 맞잖아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은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금과 은을 사면 역사적으로는 장기 우상향으로 갔다라는 방향성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코인도 장기 우상향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거고. 네. 근데 다른 이제 알트코인이라든지 상장을 하고 나서 중간에 펌핑하고 먹튀하고 그런 거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괜찮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맞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괜찮다. 다른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큰 자산 비트코인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이 정도까지만 1, 2, 3, 4등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예,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게 네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성공하는 거네요. 네, 결국에 그렇죠. 어떤 투자라는 거는. 그 중간에도 좋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또 은 싹 이렇게 사그라든 것처럼 네. 뭐 몇 달 전만 해도 은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그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버 보유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 네. 보유량이 있는 거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직원 급여하고 각종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뭐 퇴직금도 나가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력이 되면은 전부 금과은을 실물 금과은을 다 사모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쌀 때 팔아가지고 막 선전해가지고 팔고 쌀 때 살려고 하는 그 모릅니다. 그거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당일 판매가 만약에 1톤이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영업 뭐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 안전 마진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는 저도 최근에 700만 원대 이상 1톤, 2톤 산 거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떨어졌으면 지금 오늘 만약에 뭐 100kg, 200kg이 나갔다. 그럼 오늘 가격에 또 사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량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상향해 가지고 이제 로고 함수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결국에 이제 네.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거 말고 네네. 더 좋은 건 없다. 그죠. 네, 네. 그게 뭐 금이든 은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네. 뭐가 됐든 우상향하는 거 사놓고 버티는 게 최고죠. 그죠.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네. 삼성전자만을 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비교를 하면은 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 말고 평균적으로 했을 때 금사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경험이 이제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사면 2등은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금사면 2등은 안 되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시세 보고 오늘 뭐 10돈 얼마고 뭐 아니면은 뭐 10돈 얼마니 10돈 얼마예요 5돈 얼마예요 100g 얼마예요 1kg 얼마예요 하고 사놓고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네. 금고 좋은 금고 사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요즘 뭐 돌반지 10개 끼고 태어나는 애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나죠, 진짜. 그죠, 그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거에 한번 베팅해라. 요런 아니 이렇게 그 하실 때 책에서도 적었는데 금고는 꼭 사시고요. 금고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집문서 들어갈 거고 골드바 실버바 들어갈 거고 네.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사세요. 근데 금고가 있으면은 일단은 뭔가 좋아요. 채우고 싶어서. 네, 그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현물이 참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있어요, 현물은 있어요. 한번 네. 딱 사놓으면 뭐 뭔가 그 감정이 좀 들어가가지고 쉽게 못 파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으니까. 예. 네,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배재한 대표님 모시고 금은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